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형 지프 체로키 2.2 디젤입니다. 체로키는 지프 브랜드의 핵심 모델 중 하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프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체로키는 AMC 시절인 197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풀사이즈 SUV였고 지금은 컴팩트 크로스오버 SUV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흔한 컴팩트 SUV의 초창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체로키는 지프 웨거니어의 투도어 버전이었죠. 그러다가 별도의 모델로 독립을 했고요. 2세대로 와서는 유니보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앞서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모델은 2013년에 공개된 5세대고요. 지프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피아트의 컴팩트 US 와이드 플랫폼이 쓰였죠. 이 플랫폼은 크라이슬러와 피아트가 공동 개발을 했고요. 생산은 일리노이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국내에는 올해 초에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2 디젤의 오버랜드입니다. 전면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지프 브랜드의 얼굴이죠. 7개로 분할된 그릴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어서 멀리서 봐도 지프의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의 트렌드에 비하면 그릴의 면적이 아주 넓어 보이진 않고요. 현행 모델은 그 전체적인 인상이 좀 말끔해졌죠. 역대 체로키 중에서 전면의 인상이 가장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체로키와 비교해 보면은 뭔가 도회적인 느낌이 강해졌죠. 기존에는 오프로더의 느낌이 외관에서도 느껴졌지만 이 현행 모델은 뭔가 도심을 위한 SUV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차명 배지는 트렁크에 붙잖아요. 근데 이 체로키는 그 도어 쪽에 붙었죠. 최근에 국내 출시된 트래버스도 저기에 좀 더 크게 붙었죠. 측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저 휠하우스 디자인 같아요. 보통의 휠하우스는 그 타이어 모양에 맞게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원형이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각이 져 있고요. 다른 SUV보다 그 휠하우스와 그 타이어 사이의 갭이 좀 큰 편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에는 차명은 없고요. 저 지프 로고와 4 곱하기 4 그리고 오버랜드 배지만 붙어 있습니다.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고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면에 비해서 이 뒷모습은 상대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좀 약하게 느껴지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면 대비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요. 이 뒷모습은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미쯔비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츠 컨택트 5, 사이즈는 235에 50/19입니다. 이 오버랜드에는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죠. 실내 디자인은 대시보드가 높은 게 특징이죠.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이 모니터 위쪽에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거의 제 턱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SUV와 비하면은 대시보드의 라인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저 동반자석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그래서 동반자석에 앉은 사람의 그 시야를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수납 공간이죠. 요즘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용량은 아니고요.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용량입니다. 이 커버의 재질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난히 더 딱딱하고요. 그것에 반해 이렇게 열 때는 또 부드럽게 열리죠. 그리고 실내의 소재는 전반적으로 좀 딱딱한 게 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자동차에 적용되는 모니터는 보통 와이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와이드 타입이 아니라고 해도 약간 좀 옆으로 긴 그런 타입이 많이 쓰이는데 이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이 모니터 디자인이 지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피아트, 심지어 마세라티까지 같이 쓰이고 있죠. 화질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정확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모니터는 다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보기 쉬우라고. 근데 이 체로키는 모니터가 정확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은 저 모니터가 좀 멀게 느껴져요. 안쪽에 있는 기능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홈 화면이고요. 이게 내비게이션 화면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사용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은 이 밑에 이렇게 쭉 끊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시동을 키면은 다시 원래 홈 화면이 되는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통풍 시트도 있어요. 사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는 통풍 시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습도가 높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덥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통풍 시트가 없는 차가 많은데 이 차는 또 통풍 시트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리고 통풍 시트가 2단계인데 2단계에 틀었을 때 보통 다른 차들의 3단계와 비슷할 정도로 좀 소리가 큰 편이죠. 이거는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모니터의 그 평균적인 화질에 비해서도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더 떨어지죠.
요즘에 봤던 후방 카메라 화질 중에서 가장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메뉴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메뉴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메뉴도 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체로키는 ADAS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세팅에서 세이프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메뉴가 나오죠. 아까 그 메뉴보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오토매틱 하이빔이라든가 HSA, 타이어 필 어시스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센스 워닝이나 스트렝스도 이렇게 그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차로 유지 버튼이 센터 패시아 있고요. 보통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죠, 위치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공조장치는 사용하기가 직관적인 디자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소재가 좀 떨어지고요. 특히 플라스틱이 좀 딱딱하죠. 눌렀을 때의 그런 감촉도 전체적으로 좀 플라스틱한 그런 감촉입니다. 반면에 이런 다이알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없고요. 돌렸을 때의 그 소리도 괜찮은 편이에요. 기어레버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좀 좁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안쪽에 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넣고 뺄 때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그 사륜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죠. 대부분 시선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재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과 관련된 거니까 좀 좋은 소재를 써도 될 법한데, 오히려 공조장치보다도 이 플라스틱이 더 떨어집니다. 기어레버 앞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레버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죠. 좋게 말하면 심플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신경을 덜 쓴 디자인인데, 많은 미국 차들이 기어레버에서 수동 조작하는 모드가 없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이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젖혀서 수동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신차와는 달리 이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센터 패시아와 기어레버 주위에만 조금 쓰였죠. 그리고 약간 좀 눈에 거슬릴 수가 있는 게 저 와이퍼인데, 저 와이퍼가 지금 정상 위치거든요. 근데 저게 눈에 좀 보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고요. 깊이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하나씩이 마련이 되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이 림의 두께는 꽤 두껍습니다. 성인 남자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손이 작은 여성에게는 좀 두껍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적용된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좀 또 굉장히 딱딱하고요. 반면에 이 중간부터 밑에까지 적용된 가죽은 손에 잡히는 감각이 괜찮습니다. 스포크에는 버튼이 굉장히 많죠. 왼쪽에는 트릭 컴퓨터와 음성인식 전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버튼이 따로 있어요. 좀 특이하죠. 계기판 디자인은 좋게 보면 좀 클래식한데,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그 속도계의 바늘이 좀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디지털 속도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트릭 컴퓨터 화면입니다.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은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쿠션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쿠션이 좀 짧다고 느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다른 차와 좀 착자감이 다른 게 저 등이 닿는 부분인데, 보통의 차들보다 그 등인 가운데가 닿는 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SM6 나파 가죽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입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4개 모두 다 원터치인데, 이 체로키는 1열만 원터치죠. 이게 미국에서 수입이 되지만 유럽 시장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든 것 같진 않습니다. 도어 포켓의 용량은 눈으로 보는 것보단 큰 편이에요. 저 안쪽으로도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구획도 나뉘어 놨죠. 2열은 공간이 나쁘진 않은데, 이 시트 때문에 전체적인 거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차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열 시트처럼 2열 시트의 쿠션이 짧아요. 1열보다 짧은 것은 물론 이 정도 사이즈의 SUV라면 2열 시트의 쿠션이 이거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 허벅지가 좀 허전하죠. 반면에 그 등받이의 각도는 좀 뒤로 넘어가는 편이고요. 1열보다 2열 시트의 쿠션이 좀 더 단단해요. 특히
쿠션보다 저 등이 닿는 부분이 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1열 시트 밑으로는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이 가운데 부분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2열의 도어 포켓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유리는 요만큼이 남습니다. 트렁크 개폐는 모두 전동이고요. 열고 닫는 방법은 총 3가지죠. 사람이 직접 가서 저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스티어링 휠 옆에 있는 버튼, 그리고 키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 개폐 버튼은 보통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체로키는 여기에 없고요. 이쪽 측면에 버튼이 있죠. 트렁크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양쪽 옆에는 이렇게 고리가 2개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로키는 트렁크 커버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꽤 큽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큰 용량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트렁크 쪽이나 저 2열 시트 뒤쪽의 그 마무리도 괜찮은 편이에요. 예, 통풍이나 에어컨은 전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죠. 보통 디젤차 하면은 공회전 때 그 특유의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평균보다 소리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저회전일 때 엔진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차 시에는 운전대로 진동도 좀 있는 편이죠. 진동이 좀 파장이 좀 짧게 그리고 빠르게 있는 편이고요. 시트로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시트의 진동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타봤던 디젤차들의 평균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 차가 주행거리가 지금 거의 3만 킬로예요. 시승차로 3만 킬로니까 굉장히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죠. 그걸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할 필요도 있긴 한데 지프 브랜드의 디젤차들 보면은 진동이 좀 많은 편이긴 했죠. 반면에 그 주행거리가 많은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실내 이런 내장재 이런 거는 또 굉장히 관리가 또 잘 돼 있죠. 이게 좀 때가 좀 안 타는 그런 재질인가 아니면 새로 바꿨는지 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1L 디젤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 회전수를 높게 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대략 한 2000rpm만 돼도 엔진이 지금 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내요. 2000rpm이지만 한 3000rpm 이상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엔진은 비교적 반응이 빠릅니다. 회전수가 대략 한 2000rpm만 조금 넣으면은 곧바로 터보가 돌기 시작을 해서 이 엔진이 갖고 있는 힘이 제대로 나옵니다. 동력 성능은 일상 용도로는 충분한 수준인데 저속에서 킥다운 또는 풀가속하는 상황이라면은 생각보다는 좀 펀치력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속을 쭉 해보면은 또 생각보다는 높은 속도까지 속도가 올라가요. 제가 어제 오늘 아우토반 무제한 구간에서 좀 내리막이긴 하지만 210을 넘은 적도 있고요. 저속에서 달려나가는 그 기세로 보면은 그렇게 속도가 안 높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속도는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 변속기는 아무래도 기어가 많다 보니까 저속에서 변속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보통 이런 다단화 변속기는 저속에서 기어비를 잘게 나눠서 좀 더 가속력에 유리하고, 특히 톱기어에서는 정속 주행할 때 항속 그 회전수를 좀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그 변속기의 그 질감은 부드러운데 이게 저속에서 이제 변속이 일어날 때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변속이 되고 있구나 라고 확실히 그 운전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또 움직임은 있어요. 하체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저는 체로키 디젤을 되게 오랜만에 타봐서 예전에 좀 기억이 희미한데 하체는 생각보다 단단해요. 기본적으로 위아래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그 댐핑 자체도 좀 단단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노면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좀 자잘한 그 굴곡이나 그 충격도 처음에는 좀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편이에요. 근데 첫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오프로드 능력이나 이 차의 성격, 그리고 하체의 그 단단한 걸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은 오히려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기어가 많으니까 정속 주행할 때 회전수를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시속 90km로
8단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회전수가 대략 한 1500rp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달리면은 그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이때도 이렇게 붕 하고 이렇게 좀 베이스를 낮게 깔리는 그런 음이 실내로 좀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처럼 속도가 높을 때는 이 정도 음량인데 저속 또는 뭐 골목길이나 시내 다닐 때는 주위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은 하체 방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주행을 하면은 이게 엔진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타이어의 소리는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바람 소리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이 차가 그 전고가 좀 높잖아요. 오프로드 성능에 좀 강점이 있는 차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이 앞쪽에다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고르게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점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대략 속도가 한 120 정도만 되면은 저 보닛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떨려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좀 불안하죠. 꼭 달리다가 저게 열릴 것 같고.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직진 안정성은 좋아요. 이게 앞에가 무거워서 그런지 직진할 때는 속도가 높아도 200 이상이어도 직진 안정성이 좋은 편인데, 이제 조금만 길이 굽어지거나 조향을 하면은 이제 한쪽으로 무게가 이제 쏠리잖아요. 그럴 때는 좀 그 차체 밸런스가 그 직진할 때에 비해서 좀 많이 무너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처럼 올로드만 다녀서는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주행 능력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기 힘들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프는 올로드와 또 오프로드의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특히 예전에는 올로드만 다니다가 오프로드에 들어서면은 갑자기 차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 체로키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체로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지프 브랜드의 차들의 올로드 주행 성능이나 안정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에서 이제 굽은 길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조향을 했을 때 무게가 이렇게 쏠린 게 좀 잘 안 돌아오는 것 같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좀 무게 중심이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차로 급가속을 해보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떨 때 보면은 뭔가 뒤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속도가 190인데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바람 소리가 가장 크잖아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은. 근데 이 차는 그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와 거의 반반이거나 조금 더 크게 들리거나 그렇습니다. 공회전 때의 진동을 보면은 이 차로 풀 가속을 했을 때 진동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보통 공회전 때 진동이 많은 차는 급가속을 하잖아요. 가속페달 끝까지 밟고 또는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고 그러면은 진동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가속 페달이나 뭐 이 플로어나 그런 쪽에서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차는 또 그렇진 않아요. 지금처럼 속도가 180이 되고 회전수를 거의 4000rpm까지 써도 그 정차 시의 진동과 그렇게 또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늘어나긴 하죠.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오프로드 성능까지 많이 감안한 차들은 스티어링을 좀 느슨하게, 특히 유격이 가운데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이 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요즘엔 대부분 올로드 성향이니까 그런 차들과 비교하면은 가운데 유격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이게 직진할 때도 그렇지만 뭐 차선 변경할 때도 뭔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 조금씩 더 보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앞으로 달릴 때는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게 시트포지션이 높거든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라면은 이 정도로 시트포지션이 높진 않은데, 이 차는 저 며칠 전에 이 차 처음 탔을 때 앉자마자 약간 깜짝 놀랐네요. 시트가 뻥충해갖고. 제가 시트 포지션을 여러 번 만졌거든요, 낮추려고. 근데 이게 가장 낮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바로 전에 탔던 투아렉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가 투아렉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더 높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방의 시야가 좋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가장 낮게 해도 거의 보닛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고요.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좀 많이 최소화가 돼 있고, 여기에 또 사각지대 경고 장치도 있죠. 아까 실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따로 했죠. 제규어 랜드로버도 그 두 개가 같이 있긴 한데 그 차들은 좀 꾹 눌러서 전환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위에 있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고 이 밑에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 버튼 누르면 ACC 레디라고 뜨고요. 그리고 차로 유지는 이 버튼입니다. 차로 유지 성능은 이게 처음부터 좀 중앙을 잘 잡고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붙었을 때 되돌려 주죠. 그래서 차로 유지와 차로 이탈 방지의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차로 이탈 방지에 좀 더 가깝고요. 유지 시간도 좀 짧죠. 근데 트래버스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차의 국내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차만 놓고 보면은 편의 장비라든가 안전 장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통풍 시트도 있고요. 물론 그 2열의 유리가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아닌 것은 단점이기도 하고요. 체로키는 지프 브랜드에서 중간적인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윗급으로 보면은 그랜드 체로키가 있고 전체적인 상품성에서 체로키보다 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체로키의 외장 디자인은 괜찮은데 가장 큰 약점이 실내 같아요. 주행 안정성이야 지프 브랜드니까 오프로드까지 감안하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다른 경쟁차 또는 같은 지프 브랜드와도 비교를 해보면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상품성에서 이 실내 디자인과 내장재 이런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2019 지프 체로키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